예, 올해 1월도 지나고 보니까 정말 굉장히 그 변동성이 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란 사태가 그렇고요. 아직까지 진행 중인 신종 코로나 사태 2월을 맞이했는데요. 다행히 좀 우려해서 불식하는 모양새입니다. 남은 2월 흐름들 전망해보는 시간 오늘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말 공포감이 컸었는데 사태는 진행 중인데 금융시장은 빨리 돌아 나오는 모양새이지요. 예, 네. 지금 상황은 어느 정도로 판단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과거에 그 사스와 또 메르스 때하고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보시게 되면은 그 2003년도 사스의 경우에는 발병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이제 주가가 거의 한 9%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네. 메르스 때는 한 3개월 동안 거의 11% 넘게 주가가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요번에 이 신종 코로나의 경우에는 고점하고 저점의 그 형성 기간이 한 2주? 이 정도밖에 안 됐었고요. 조정폭도 뭐 이전에 비하면 한 9% 정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전보다는 뭐 확실히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조금 제한적인 이런 형태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물론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제 재차 큰 충격이 없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네네. 예, 가정하에 그렇다고 하면 이전에 유사한 감염병의 사례보다 금융시장이 빠르게 중심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예. 가장 큰 차이는 그 매크로 환경에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2003년하고 2015년이 언제냐면 이제 2003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 카드 버블 터진 맞아요. 이후에 네. 경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던 시기였고요. 유로존도 안 좋았을 그렇죠. 때고. 그리고 예. 2015년은 이제 유럽 재정 위기가 이제 음. 확산되던 시기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글로벌 그리고 국내의 경기 모멘텀 자체가 둔화되는 시기에서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 전염병까지 퍼지면서 경기 여건과 이제 금융시장을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었었는데요. 이번의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연초에 이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 합의에 성공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던 시기였고 또 경기 여건도 지난해 한 4분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경기 여건 자체가 조금 회복되는 그런 국면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와 비교해 보면은 상대적으로 이 전염병에 대한 악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과거의 여러 학습 효과들로 인해서 이 정책 당국들이 좀 빠르게 정책적인 대응에 나서는 게 주요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 인민은행이 빠르게 유동성 공급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포감들이 있긴 하지만 금융시장에서 패닉으로 돌아가는 상황들은 상당 부분 좀 막아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이제 주식시장은 적어도 그 문제에서는 완벽하진 않지만 코로나 충격에서는 적어도 금융시장에서는 꽤 상당 부분 자유로워졌다. 그 부분은 이제 덜 신경 쓰고 기존의 다른 요인들로 네. 가도 될까요? 글쎄요, 뭐 이제 사실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쉽게 이렇게 예. 예측 전망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패닉에서는 좀 벗어났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긴 하지만 네. 또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은 또 이 주가의 이 상승 속도가 또 너무 빨랐거든요. 벌써 이제 2200선 다시 와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확진자 수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크게 변함은 없고 지금 중국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늘고는 있지만 늘어나는 속도는 좀 줄어들었다 이러면서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하루 지나면 또 다시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계속 금융시장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항상 금융시장은 가격대에 따라서 이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주가가 폭락했던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악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졌겠지만 다시 주가가 폭락 이전 수준에 상당 부분 좀 근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주가가 튀쳐나가는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 이런 모습보다는 다시 현재 레벨대에서는 조금 이 뉴스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앞으로는 좀 더 다시 감당해야 되는 그런 기간에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뭐 중심을 딱 잡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급락할 땐 사실 공포감에 휩싸였다. 그런데 네네. 이제 올라오니까 또 굉장히 빠르게 커버링이 되니까 사람들이 좀
주식을 또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런 이제 그 소위 충격들은 저가 메리트는 상당 부분 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추가적으로 생각해 볼 게 많다는 거죠. 예. 자,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 또 이제 지금 모습까지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가 이제 조금씩 확진 환자도 줄어들고 사망자도 줄어들면서 안정이 1개월, 2개월 되더라도 네. 결국은 그에 따른 경기 측면에서의 성장률 감소 충격은 이제 사후적으로 사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중국이나 뭐 우리나 성장률 측면에서 있을 수 있는 충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번 전염병 사태가 급격한 경기 위축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라는 공포감을 미리 반영해서 급락을 했다가 여러 조치들이 뒤따르니까 그 정도는 아니겠네라고 하면서 지금 빠르게 올라왔는데요. 결국은 이제 시간을 두고 실제로 이번 전염병 사태가 얼마만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 이제 성적표를 보면서 네. 이 펀더멘탈 여건과 이 주가의 흐름, 금융시장의 가격들을 이제 맞춰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현재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작년 성장률이 6%였잖아요. 근데 1분기의 경우에는 지금 성장률이 한 4%대까지 좀 급락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걸 이제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한 0.3에서 0.4%포인트 정도의 성장률 둔화 하락 효과가 좀 예상이 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의 경우에도 지금 1분기 성장률이 상당 부분 좀 충격을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연간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뭐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그 악영향은 좀 적어서 0.1에서 한 0.2%포인트 정도. 그래서 당초 현재 정부가 2%한 초중반 정도, 한 2.3 정도 내외의 성장률 전망을 올해 하고 있는데 한 2% 초반 내지는 이번 사태가 좀 더 확산이 되면 다시 또 2%에 대한 붕괴 우려가 좀 생길 수 있는 이런 매크로 환경은 맞는 것 같고요. 아직 그 모든 상황들이 종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도 수준에서 좀 진정된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숫자 정도인 것 같고 이게 계속해서 확산되는 모습을 보여가고 끝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숫자보다 조금 더 이 성장률의 둔화폭은 좀 커질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조금 주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작년에 정말 간신히 2% 성장률 맞춰놨잖아요. 네네. 올해 좀 더 기대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인 충격이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이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차원의 어떤 뭐 노력과 달리 금리를 좀 더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 뭐 그런 주장하는 분들은 이제 압박 근거로 좀 쓸 텐데 네. 금통위가 어떤 금리 정책을 좀 바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2월 27일 정도에 예. 이제 우리 금통위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전번 회의에서도 그 2명의 금통위원이 금리 인하 전망을 했었고 예. 주장을 했었고요. 또 지난주에 이 금통위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 금리 인하를 주장했던 두 분의 경우에는 여전히 경기 여건이 흔히 말하는 잠재 성장률을 좀 밑돌고 있다. 그리고 물가가 여전히 목표 수준을 밑돌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좋겠다라는 어떤 주장을 하신 거고요. 반면에 이제 다수의 금통위원들은 최근에 경기 여건 자체가 조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부분들 또 이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금융 안정에 대한 그런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더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좀 약간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기 측면에서는 조금 금리 인하를 하자는 주장이 여전히 조금 이렇게 계속 목소리가 나올 법한 환경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두 분의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이 소수의 금통위원들의 가장 핵심 논거는 물가가 너무 낮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엊그제 1월 달 소비자 물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전달에는 0.7%였다가 요번에 1.5%로 좀 빠르게 좀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이제 물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좀 금리 인하를 하자라는 주장에 논거는 조금은 옅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과거에 사스와 메르스 때는 이제 금리 인하로 이어진 사례가 있었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사스와 메르스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경기 여건 자체가 이미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이제 더 안 좋아진 부분이었기 때문에 요번은 좀 경기 국면이 다르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보다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계속 시장에 남아있는 정도로 평가를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쨌든 급격하게 빠르게 금통위원 전체가 의견을 모아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지는 않은 상황인 거죠. 네네. 자, 올해 이제 지난해까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워낙 전 세계 경제를 눌렀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각국이 경기 부양에 대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까지 겹친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경기 부양을 할 텐데 지금까지 해온 어떤 금융 확대, 돈을 푸는 정책과는 좀 다른 형태의 경기 부양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결국 뭐 재정 정책을 쓴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뭐 올해 통화 정책을 완전히 뭐 후퇴를 해서 긴축으로 가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작년에 비하면 통화 정책을 메인 수단으로 쓰는 부분들은 조금은 바뀔 수 있지 않겠냐. 즉 지난해에는 연준이 뭐 세 차례 금리 인하하고 각국이 또 아주 공격적인 통화 완화를 해줬다고 한다면 올해는 그냥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하는 정도인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2, 4분기까지 이른바 재정증권 단기채 매입들을 지속하면서 뭐 금리 인하는 아니지만 유동성 공급을 지속해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2, 4분기 이후에는 조금 현재로서는 멈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화 정책보다는 좀 재정 정책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중요도가 높아지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국내에서도 앞서 제가 금리 인하 가능성 조금은 현실화되기는 좀 낮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금리 인하 카드보다는 이제 추경 카드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아직 이제 예산을 그 편성해서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만약에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추경 쪽이 조금 더 순서가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이제 뭐 주요국들이 재정 정책을 쉽게 사용하지 못한 국가 이유가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괜찮지만 이제 국가 재정들이 그리 넉넉지 않으니까 재정 정책을 못 썼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유럽의 경우가 예. 그 2012년 그 유럽의 남유럽 재정 위기 겪으면서 재정 확대 여력이 많이 줄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이제 독일이 유럽에서 핵심 국가이고 예. 독일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건전 재정을 계속 고수해 왔기 때문에 독일은 재정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조금의 어떤 정책적인 기조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조금 기대감 정도는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독일의 재정 정책의 변화 여부가 상당히 키가 될 거다. 뭐 이렇게 부연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2월 이제 초반을 지나면서 자산 배분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예, 지수에 대한 주식시장 측면에서의 레벨 또 여러 자산을 포함한 적절한 전략은요. 네. 일단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가의 반등 속도가 좀 매우 빨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뭐 저가 메리트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은 이제 모멘텀이 살아있는 흔히 말하는 기업 이익이 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 섹터 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큰 그림 상에서는 그 올해 2월 달부터는 이제 수출 증가율이 바야흐로 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과거에 이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일 경우에 우리 주식시장의 성과가 상당히 상대적으로 좀 높았거든요. 그래서 큰 그림 상에서는 여전히 이른바 이제 저가 매수 전략을 통해서 주식 비중을 점차 높여가는 것들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레벨 때는 쫓아가는 쪽보다는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채워나가자 이런 말씀인 거고 섹터는 결국은 수출 쪽에서의 그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IT,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IT 대형주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주요한 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이 중국 관련 종목들 많이 좀 급락했던 부분들이 있고 퓨어 좀 반등했지만 아직은 좀 반등을 키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종 코로나 문제가 뭐 몇 년 동안 가는 문제는 아닐 거니까 또 결국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개선들을 감안해 보면 뭐 중국 관련 종목들도 길게 봤었을 때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이제 채권 시장의 경우에는 최근 어떤 이 위험 기피 현상 때문에 채권 시장이 일시적으로 좀 랠리를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조금 회복되는 부분, 또 실제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기에는 아직은 조금은 너무 성급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감안해 보면 현재 레벨대에서 채권 쪽으로 더욱더 이 비중을 확대하는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일정 부분 강해질 때 차익 실현을 하고 예. 2, 4분기 정도에 조금 더 높은 금리에서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려 보는 게 조금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금요일 이 시장 긴급 전망 또 2월 남은 전망 해봤습니다. IBK 연금보험 증권운용부 박종현 부장님 함께했고요. 인사드리면서 마켓온 1부 정리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